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기업 대만 TSMC가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주요 업체들에게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생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BNK 금융제주와 부산은행 등 계열사, DGB 금융제주와 IM뱅크 등 계열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출 부실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조와 줄다리기 하던 메리츠 화재가 실사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MG 손보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실적으로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며 쿠팡과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쇼핑을 강화한다는 전략인데 쿠팡만큼의 배송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기업 대만의 TSMC가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주요 업체들에게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2인자 삼성전자의 생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만의 TSMC가 미국 동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에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공동 인수를 제안한 겁니다.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이 제의를 받았습니다. 백악관이 경영난에 빠진 인텔 구하기 압박에 나서자 부담을 나눠질 동맹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를 운영하되 지분을 50% 미만만 갖는 조건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는 사이 파운드리 2인자인 삼성전자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파운드리 점유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데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7.1%, 직전 3분기보다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9.1%에서 8.1%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회사의 격차는 59%포인트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요 설계사들이 공동 투자에 나선다면 삼성전자의 미래 발주 물량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텔은 반도체 업계 베테랑으로 불리는 립부탄을 새로운 CEO로 선임했습니다. 팻 게싱어 전 CEO 사임 3개월 만에 인텔의 새 수장이 오는 건데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BNK 금융제주와 부산은행 등 계열사, DGB 금융제주와 IM뱅크 등 계열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습니다. BNK금융은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삼정기업 대출 손실 리스크가 발생했고, DGB금융은 부동산 PF 리스크와 자산 건전성 관리가 이슈로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삼정기업 관련 대출 손실 리스크가 발생한 BNK금융 정기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후 공사비 회수가 불투명해지면서 BNK금융으로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사업 시공사 삼정기업 삼정 ENC는 지난달 27일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시행사 루펜티스는 이들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는 부산 반얀트리 사업 관련 관계사 정상개발마저 추가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대출 익스포저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BNK 금융그룹이 반얀트리 리조트 관련 실행한 대출 규모는 총 2,026억 원입니다. 계열사별로 보면 부산은행이 1,1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행 95억 원, 캐피탈 455억 원, 투자증권 200억 원 등입니다. BNK는 이와 관련해 추가 충당금 1,200, 1,061억 원을 2024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74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BNK금융은 올해 중 삼정기업 관계사 여신 총 2,950억 원 관련 350억 원 내외 추가 충당금 적립이 예정됐습니다. 당국은 6주간 BNK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 투자증권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약 50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특히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DGB 금융지주가 11년 만에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당국은 금융지주와 증권 등 계열사 전반에 걸쳐 경영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 통제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인데 연체율과 부동산 PF 대손 충당금 등 자산 건전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DGB금융 IM증권의 지난해 PF 대손 충당금만 2,951억 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PF 충당금 규모는 5,394억 원입니다. DGB금융그룹의 지난해 4분기 연체율은 1.34%로 전년 동기 대비 0.27%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의 지난해 4분기 연체율은 0.62%로 전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MG손해보험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고용 승계를 둘러싸고 노조와 줄다리기 하던 메리츠 화재가 실사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MG손보 인수를 포기했는데요.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실적으로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오늘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MG손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3개월 만입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매각 절차가 진행됐고 매각 주관사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메리츠 화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우량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자산부채 이전 방식인 P&A를 추진했던 메리츠 화재. P&A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지만 노조는 600여 명 직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해왔습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메리츠 화재의 실사를 방해해왔고 결국 고용승계와 위로금 규모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메리츠 화재는 전체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하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의 5번째 매각 시도가 불발되면서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MG손보는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로 갈수록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MG손보의 지급 여력 비율 킥스는 경과 조치 적용 후에도 43.4%에 그쳐 법적 최소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4만 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며 쿠팡과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쇼핑을 강화한다는 전략인데요. 다만 네이버는 자체 물류망이 없는 만큼 쿠팡만큼의 배송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쿠팡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알렸습니다. IT 기업의 기술력에 더해 경쟁사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갖춰나가며 쿠팡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는 자사가 보유한 강점인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 소비자의 나이, 성별, 관심사 등을 파악해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쇼핑을 했다면 이제는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상품에 대해 구입을 유도하는 등 AI 쇼핑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이 대세인 흐름 속 네이버는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로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송 측면에서 쿠팡의 기세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28일 기존 배송 서비스를 오늘 배송, 내일 배송, 일요 배송, 희망일 배송 등으로 세분화한 네이버 배송으로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직매입 직배송 형태인 쿠팡과는 달리 네이버는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기존의 물류업체와 협업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체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대신 기존 업체와의 협업으로 부담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네이버. 쿠팡이 오는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 전국 로켓 배송을 실현할 계획인 가운데 네이버 또한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가능한 오늘 배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거래액 50조 1천억 원 수준을 기록하며 쿠팡의 거래액 55조 861억 원에 다소 밀린 가운데 자체 기술력과 물류 시스템 보완으로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철강 수입품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적용되던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국가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철강업계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적용되던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제도 폐지된 겁니다.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 가격은 25% 뛰게 됐습니다. 업계는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는 정부, 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포스코는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 제조 원가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현지의 강판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미국 공장에 강판을 공급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무관세 쿼터제 폐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수출 물량 상한선이 사라진 만큼 품질 경쟁력을 지닌 고급 철강제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미 철강 수출국 1위와 3위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철강 관세 25%와 보편 관세 25%까지 더해져 총 5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4위 수출국인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로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 덤핑, 수입제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서울시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펀드 조성액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SBA는 앞으로 서울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여운 기자입니다. 서울 바이오 기업과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서울 강서구 서울 창업허브 M+에서 열린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 현장. 이날 포럼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서울 바이오 펀드를 2026년까지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바이오 그러면 뭐 반도체나 AI 못지않게 엄청나게 거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망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업종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는 거기에 보조, 도움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하는 약속으로. 이날 포럼은 서울시 바이오 의료 산업의 발전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바이오 기업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성태 IMBDX 대표는 바이오 분야는 규제 산업이기도 하다면서 기업들이 늦지 않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 완화와 유연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은 서울시 바이오 산업이 직면한 도전 요인과 향후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짚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손 실장은 바이오 산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분야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꾸준한 혁신 기반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SBA는 서울의 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바이오하기 적합한 도시여서 서울의 산업 분야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하나로 바이오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를 비롯해서 저희 서울경제진흥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등 교류회장이 마련됐습니다. SBA는 앞으로도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여운입니다. 인공지능이 업무를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동료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재무관리 플랫폼 기업 워크데이는 기업이 활용하는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를 중앙에서 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AI 에이전트 관리 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인사 재무관리 플랫폼 업체 워크데이가 차세대 AI 에이전트 관리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워크데이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AI 에이전트 통합관리 시스템인 워크데이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활용하는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중앙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각각의 AI 에이전트가 가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AI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권한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내에서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급여 에이전트에게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물으면 관련 물음에 답해주는 것은 물론 복리후생 에이전트와 협업해 초과 근무 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함께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더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워크데이는 이와 함께 역할 기반의 AI 에이전트 4종도 새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지시만을 따르는 기존 작업 기반 AI 에이전트들과 달리 별도의 설정이 가능한 스킬 세트를 포함해 상황에 맞게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응섭 워크데이 코리아 지사장은 AI가 업무를 도와주거나 효율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이를 함께하는 동료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돼 AI 에이전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더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입력값을 주지 않아도 이제 기계가 이제 자동으로 그 값을 찾아주는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금 가장 큰 트렌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죠. 이제 에이전트.
지난 10여 년간 업무 환경과 AI 결합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워크데이. AI가 새로운 동료가 된 상황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지속 개발해 AI 활용에 최적화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떼기로 했습니다. 음식 포장은 점주가 하고 가지러 가는 건 손님이 하는데 앱을 거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점주와 소비자 모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앞으로 고객이 앱으로 주문하고 식당에 들러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포장 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배민은 그동안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다음 달 14일부터 점주에게 6.8%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배민은 지난해 7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포장 주문 서비스를 유료화했습니다. 다만 올해 3월까지 신규 업주의 포장 중개 수수료를 50% 깎아주고 기존 업주에게는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주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냉담한 반응. 포장은 점주가 하고 가지러 가는 건 손님이 하는데 앱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왜 수수료를 떼가냐는 겁니다. 포장 주문이 배달 주문보다 수수료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배민은 지난달부터 배민 원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상생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출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 식당 업주는 7.8%, 상위 35%에서 80%는 6.8%, 80에서 100%는 2%의 중개 수수료를 냅니다. 매출 하위 20% 매장을 뺀 대다수 점주가 포장 주문 때도 배달 주문에 버금가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배민은 새로 중개료를 받는 대신 할인 프로모션과 마케팅, 업주 지원 등에 연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소비자와 점주 모두 반발이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활용한 펀드 운용으로 1조 원 안팎의 성과 보수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모 블라인드 펀드에서 3조 2천억 원을 조달했고 해당 펀드를 통해 약 1조 1,325억 원의 운용 보수를 챙겼습니다. 펀드가 청산되지 않아 지금도 운용 보수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챙겼음에도 아무런 자구책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MBK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MBK가 진정 홈플러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사모 블라인드 펀드로부터 받은 보수 일부를 내놓는 등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오늘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어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D램과 범용 플래시 저장 장치가 내년에 우주에서 성능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누리호 5차 발사 때 우주 검증위성 2호에 탑재될 국산 소자 부품 기업 6곳을 선정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미래 모빌리티 톱 플레이어 도약을 목표로 신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 뉴스 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